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무릎 관절염에 대한 건데, 언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연골이에요. 연골이고, 아래쪽에도 연골이 있고요. 여기 무릎의 우리 구조인데, 무릎은 다른 관절하고 좀 생긴 모양이 달라요. 아래쪽에는 편편하게 생긴 정강이 뼈의 상단 부분은 이렇게 접시처럼 납작한 편이고요. 위쪽 부분은 두 개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처럼 두 개의 과일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조금 다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릎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의 정렬, 이 모양이 무릎의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발목이나 고관절에 비해서 무릎에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즉 O다리다, X자 다리다, 이런 휘어있는 다리 모양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골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치킨 먹을 때 보면은 매끈매끈한 부분 보이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실제 연골인데요. 연골이 매끈하면 뭐 당연히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광범위하게 다 닳아버리면은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되게 아프고 물도 많이 차고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게 되고, 때로는 되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하나 딱 생겨 있죠. 골괴사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있는 연골세포들이 죽으면서 통증이 또 되게 심해지는 그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연골, 물렁뼈라는 게 우리 무릎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병은 이 연골의 문제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연골이 있으면은 연골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글자 차이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한 글자 차이니까 또 잘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구분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골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형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위에 있는 뼈하고 밑에 있는 뼈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구조물인데, 이 연골판은 우리 신발에 있는 깔창하고 비슷해요. 우리 걸어 다닐 때 충격이 발생하잖아요. 체중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고 또 분산시켜주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측에 하나, 내측에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골판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는 안 보여요. 엑스레이는 우리가 뼈를 보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요 사이에 연골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판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MRI를 찍어봅니다. MRI를 찍으면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연골판이고요. 이 연골판은 우리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원래 정식 명칭은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연골판이 젊을 때도 괜찮은데 오래 쓰면은 우리 고무 같은 것처럼 낡아요. 낡아서 특별히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이도 찢어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년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연골판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뒤로부터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절염이 딱 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골판을 이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봤을 때 건강할 때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러면 이제 위에 아래쪽에 있는 물렁뼈 연골도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이게 일을 안 하니까 위에 있는 연골과 아래쪽에 있는 연골끼리 서로 많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모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절염은 어떤 것이냐? 관절염은 물렁뼈가 닳는 것을 의미하는 병이에요. 관절염은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표면에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갔고 군데군데 뼈가 살짝 보이는 정도도 있고, 이쪽도 보면은 표면만 좀 떨어져 나갔죠. 나머지는 또 좀 비교적 건강하잖아요. 요 부분은 보면은 좀 광범위하게 많이 벗겨졌고, 여기는 뭐 벗겨지다 못해 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해져서 저분은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관절염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연골들의 문제가 생기면 무릎 구부리고 펴고 걷는 그런 운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고 또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저도 계속 들어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시큰거리는 거예요.
평지보다는 계단, 경사진길에서 시큰거리고 앉아 있다가 또는 차에서 내려서 처음 걸으려고 할 때 좀 아파요. 걷다 보면 조금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다리가 점점 좀 휘어요. 무릎 사이가 벌어지고 뼈끼리 마주치고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붓는다. 무릎이 아파서 10분 또는 30분 이렇게 오래 걸으려고 하면은 좀 중간에 쉬어야 된다. 이런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는데 가장 먼저 해보는 검사는 엑스레이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뼈하고 뼈 사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돼요. 연골이 있으면은 아까 연골이 엑스레이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벌어져 보여야 되는데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진 모습들이 보이게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붙었죠. 좁아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 다리는 휘게 됩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있던 분들도 관절염이 생기면 후천적으로 더 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엑스레이에서 감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관절염도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거 1번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왜 그러냐면 무릎은 동양과 서양이 좀 달라요. 서양에는 관절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좌식 생활, 온돌 생활을 전통적으로 많이 했었던 나라에서는 무릎 질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는 거 이게 안 좋아요. 사실 관절염 심해지면 이 동작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시간 서서 하는 일, 걷는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가셨다면 관절염 증상이 있고 병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줄여야 되고 뭐 계단, 경사진길 뭐 일부러 가진 않겠죠. 가능하면 피해주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원래 다리 힘은 약해져요. 근력이 약해지면은 관절에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통증이 더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나는 매일 많이 걸어요. 운동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숨 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그거는 운동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다리 근육에 적당한 부하를 줘야 돼요. 좀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가 물 안에서 걷기나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이 다리로 가는 이 체중이 좀 덜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아니면 의자라든지 벽면에 기대어서 스쿼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건데 어르신들께서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자나 벽면에 기대어서 하는 스쿼트 운동들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이제 생각하지 않고 약 먹었는데 왜 안 낫지? 이거 생각만 하면 계속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약물이에요. 소염 진통제, 요즘은 뭐 보스웰리아라든지 푸른홍업 수출물 뭐 많이 나와 있죠. 건강 보조 식품들도 한 가지 정도는 드셔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통증을 억제하는 것이 되겠고, 병원에서는 이제 주사 치료를 또 많이 합니다. 관절염이 되게 심한 분들은 효과가 없어요. 중간 정도, 그 정도 되는 관절염이 있을 때는 시노비안, 뭐 히루안이라고 하는 이런 연골 주사를 투여하는데 무릎 안에 이 활액이라고 해서 윤활액이 있어요. 그 윤활액의 점도, 탄성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켜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초기에 해볼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간 또는 말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중기나 말기가 왔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인 비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있으면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어차피 무릎이라는 게 잘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무릎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너무 관절염이 심하대. 난 잘 걷는데 그럼 지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 중요하니까 나는 잘 걷는다. 그러면 지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관절염의 정도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원에서 얘기하는 관절염이 심하다 어떻다 이 얘기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절염이라는 것이 심하더라도 통증이 항상 이만큼 많은 게 아니고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좀 심해져요. 그러다가 조절이 되면 또 옛날처럼 돌아가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관절염이 사실 심한 분들일수록 이렇게 중간에 악화되는 것이 이제 좀 더 자주 생길 수 있고 또 좋아지는 것이 좀 더딜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차이인 거지 항상 되게 심하게 아프진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안 아프면은 제일 좋다. 그냥 지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치료에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통증이 심한 거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조금 불편해서는 수술 안 해요. 예. 평지는 내가 한 1시간, 2시간 잘 걷는데 계단을 내가 잘 못 올라가. 바닥에 앉았다가 잘 못 일어나. 그걸로 수술 안 합니다. 그럼 후회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은 대표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절골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다리 모양, 휘어있는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치료가 있고, 요즘 뭐 선전 많이 나오고 얘기하죠. 줄기세포,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줄기세포로 하는 치료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요 3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수술 방법인데, 일단 1번은 나이예요.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 건강한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랑 활동도 많이 다니시는 분과 좀 일상생활만 하는 분, 여기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나 다리의 모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거는, 이 다리 모양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절염이 심해지면 차렷했는데 무릎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원래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 저도 좀 그렇거든요. 보통 한 손가락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선천적인 거고, 안 아프면 그냥 지내면 돼요. 오다리 있다고 해서 교정할 필요 없고, 오다리가 있는데 만약에 무릎의 안쪽에만 관절염이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40대, 50대, 한 60대 초반 정도까지 있는 분인데,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해봤더니 바깥쪽은 되게 건강한데 안쪽은 되게 안 좋아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무릎 하나인데도 바깥쪽과 안쪽이 너무 다른 거죠. 이 정도로 한쪽에만 관절염이 심하게 생겨 있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골이 다 벗겨지면 원래는 관절 치환술, 인공관절 같은 걸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젊으니까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리가 있고 바깥쪽은 괜찮고 이러면은 바깥쪽을 더 쓰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리 모양을 바꾸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요거 사진 요거거든요. 그래서 노란 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가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정렬을 바꿔주면 안 좋은 쪽은 적게 쓰고 좋은 쪽을 더 많이 쓰는 다리 모양으로 바꾸니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줄기세포 치료예요. 이 비교적 젊은 분에게서 해야 돼요. 60 한 중반, 후반, 70대 정도 되시면은 줄기세포를 하기에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줄기세포의 비용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러한 치료를 이게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하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면적이 좀 크고 심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연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이는 거는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이거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냥 살짝 얹어져만 있는 거거든요. 정리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건강한 것들이고 이만큼이 연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가 50이란 말이에요. 인공관절하기 너무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작은 구멍을 막 뚫어놔요. 그리고 줄기세포라고 하는 요 액체 같은 젤 같은 것들을 도포해 놓고 1년 이상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재생이 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는 수술하고 나서 한 2달, 3달 정도는 바닥을 디디면 안 돼요. 목발 짚고 다녀야 돼요. 나이 70 되셨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리의 정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다리의 모양이 좀 오다리가 심한 분들은 그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이렇게 비교적 젊은 분이신데 연골의 마모가 좀 심하고 큰 경우, 그럴 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가장 널리 시행되는 건데, 장점은요 이거예요. 대부분 문제를, 그러니까 무릎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냥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무릎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괴사가 생기든 아니면은
아까 연골 많이 심해졌죠? 연골이 다 닳던 어떠한 문제라도 무릎에 있는 문제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공관절이에요. 무릎에 있는 그 기능을 기계로서 대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대 기능이 좀 안 좋더라도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기계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널리 시행되기도 하고 또 이미 시행한 지가 벌써 3, 40년 정도 됐어요. 그만큼 역사가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입증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재료, 술기가 엄청 향상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휴대폰 기능하고 생각하면 지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죠. 인공관절 수술 분야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기구의 재료가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인공 연골이 다르면 바꿔야 된다. 뭐 10년 쓰면 바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곤 했거든요. 15년 쓰면 바꿔야 된다고. 요즘엔 나오는 연구들은 20년 또는 30년까지도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요즘은 8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평균 수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50대에 하기는 좀 이르고 한 60대는 최소한 넘어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고 반치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있는데 말 그대로 반틈만 하면은 반치환술이고 전체 다 하면 전치환술이에요. 반치환술은 여기 안쪽 여기에만 문제가 유난히 심한 분들에게서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서 좀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반치환술은 수술이 좀 작거든요. 그리고 무릎의 기능을 대부분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 반치환술은 끝까지 구부리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전치환술은 끝까지 구부리는 분들은 제 보기엔 한 3,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릎 구부리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거든요. 전치환술은. 그래서 자기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최대의 단점은 이거는 나중에 이걸로 바꿔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70이신데 반치환술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그냥 전치환술로 가고 평생 한 번 해서 수술 한 번 하고 쓰는 게 낫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다리 정렬도 좋은데 연골만 없다. 그럼 아까 오다리 수술 못하면 그러면 이제 반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나이가 한 80대 이상으로 되게 나이가 많으신데 안쪽만 심하고 그러면은 큰 수술하기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반치환술만 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치환술, 전치환술은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의사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최근엔 또 로봇 수술이라는 게 나왔어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요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뼈에다가 수술할 때 우리가 다리 전체 다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무릎 주변을 보고 수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 안에다가 긴 막 쇠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가이드를 가지고 뼈를 자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출혈이 좀 더 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개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 수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우리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해요. 자동차 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까지 지금 안 갔지만 내비게이션 켜놓고 쭉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실제로 다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수술하기 전에 뼈에 CT를 찍어서 이미 내가 한번 수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뼈 요렇게 자르면은 인공관절 기구 몇 번 사이즈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겠구나. 요걸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봇 팔로 이 뼈를 절삭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손보다는 좀 흔들림은 더 적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로봇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게 이제 기존 수술 방법이에요. 예, 직접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의사가 막 손으로 막 뭘 절삭하고 있죠. 뼈를 절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이런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보면은 의사는 지금 뭐 물 빨아들이는 것만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잘 깎는지 감독하면서 로봇 기계가 의사가 프로그래밍한 그 지시대로 이렇게 이제 깎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뼈 안에다가 구멍도 막 뚫어야 되고, 이 수술을 할 때 보면은 물을 못 뿌리니까 뼈에 열이 많이 가해져요. 이런 이제 열 손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얘는 이제 로봇이 직접 하고 물도 많이 뿌려가면서 하니까 출혈도 좀 적고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예, 시간이 넘었네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은 하려고 했었는데 말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간단하게 무릎의 나쁜 자세이거든요.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있는데 이런 거 안 하셔야 돼요. 쪼그려 앉는 거, 오리걸음 뭐 일부러 하진 않겠지만요. 책상 다리 이러한 것들이 무릎에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바닥에서 식사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식탁에서 꼭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운동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30분 이상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하시는 게 좋고요. 관절 부담을 덜고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 그건 뭐 당연히 이제 하는 것이고요. 보통 실내 자전거나 물 안에서 걷기나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을 권장하니까 다리 근력 운동은 꼭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체중도 좀 빼는 게 좋아요. 체중이 1kg 빠지면은 무릎에 가해지는 것은 4에서 5kg이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살이 빠지면은 훨씬 더 나아지니까 저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꾸 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체중은 빼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여기 오금이 좀. 네. 예. 오금이 아픈데. 네. 오금. 네. 오금이 아픈 거는 보통 의사들이 구분을 좀 합니다. 한 세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요. 이 무릎 뒤편에 있는 근육에 의한 통증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보통 무거운 거 드는 일이나 앉았다 섰다 하는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생겼는 경우에 보통 오금 쪽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되겠고요. 그 근육에 의한 통증을 의심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릎 관절 자체의 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진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절을 구부리고 펼 때 통증이 있는지, 걸을 때는 괜찮아요. 예, 그렇죠. 진찰. 걸을 때만, 네. 걸을 때는 한 이상. 예, 그래서 구부리고 펼 때나 아니면 관절 안에 물이 차 있는지, 그러면은 관절 자체, 즉 관절염 같은 그런 병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허리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데, 뭐 평소에 걸을 때 큰 이상 없으시고 이렇다면은 되게 근육과 이런 힘줄에 의한 통증들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건 없으신가요? 예. 네. 줄기세포는 기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줄기세포는 기간은 없어요. 기간은 없어요. 네. 하지만 줄기세포의 이제 인공관절도 2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한 100, 뭐 예를 들어 1000명이다 이러면은 1000명 다 20년 간다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 타다 보면은 사고 나서 폐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차 살 때 그거 생각하고 사지는 못하는 것처럼 인공관절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생겨요. 골절, 예, 뼈가 부러지고 하면은 중간에 다시 해야 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이에요. 인공관절 주변에는 혈액순환이 내 정상 정상 무릎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온 세균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가 쉽거든요. 인공관절에 감염이 생기면은 다시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져요. 인공관절을 뼈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놨는데 뼈가 약해지면은 인공관절이 그 안에서 느슨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수술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다면 기계 자체에 어떤 마모나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뭐 20년도 못 쓰고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슬개골 쪽이 아프면 이제 슬개골 자체가 아픈 분들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거나 MRI를 찍어보면 슬개골과 그 밑에 있는 대퇴골 사이에 연골 마모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로 빼서 슬개대퇴 관절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슬개대퇴 관절염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가 있겠고요.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는 힘줄에 의한 통증들도 있습니다. 슬개건염 같은. 그래서 앞쪽이 아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번 엑스레이와 진찰을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슬개대퇴 관절염이라면 약물 치료하고 연골 주사 정도의 치료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수술까지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슬개대퇴 관절염은 평소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는 별로 통증이 없고요. 계단이라든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즉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할 때 주로 증상이 있거든요. 체중 부하를 직접 받는 관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약과 주사로 조절하면서 지내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그 부분에서 네. 근육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소리가 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보통 소리만 나는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소리가 나면서 아프면은 그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리 자체는 크게 병적인 문제는 아니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으로 인해서 무릎을 더 이상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잠김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그거는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따로 제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예, 이상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